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삶에 찌들어서 게임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 리뷰 채널을 만들어 놓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는데 2023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밤에 뭐 딱히 할 거 없을 때 책이라도 읽어야지.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야마구치 슈라고 일본 사람인데, 기업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조직 개발, 혁신, 인재 육성, 리더십, 이런 쪽에서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철학을 이용해서 이제 컨설턴트 분야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책은요, 지금 여기 카메라 상단에 있는 요 최신 표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지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이 표지는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가격은 16,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그 실제로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할인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14,4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행히 이북도 있어요. 가끔 종이책은 있는데 이북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 책은 이북이 있기 때문에 종이책보다 더 저렴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10,000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5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 두껍지는 않지만 그래도 철학이 들어가 있는 책치고 쉬운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일단 장르는 인문서적이고 우리에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85점을 줬어요. 예전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5점 만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5점 만점을 하면은 안 좋은 점이 웬만한 책들이 다 3점 아니면 4점이에요. 점수의 분별력이 좀 떨어져서 그냥 100점 만점으로 지금부터 기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에서도 앞표지에 나와 있는 문구가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철학을 실제로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회사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는 철학을 이용해서 뭔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진입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철학을 배운 경영자는 남들과 다르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철학을 이용해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영리하다.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은 따분하다. 사실 우리가 철학의 출발은 그리스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리스 철학이 다 따분하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쓸모와 실용성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철학이 아니면 다 쳐냈어요. 요거는 쓸모 있고 요건 쓸모가 없고 탁탁탁 쳐가지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철학들은 그나마 실생활에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철학을 이렇게 과감히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철학자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구조주의라는 말도 사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저도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책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구조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철학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늘 아니면 땅, 선 아니면 악, 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항상 나의 의견을 수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도 없어요. A는 B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철학이 구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이제 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사실 그 철학이 적용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뭔가 좀 그 일관된 논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막 두서없이 주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개인, 하나는 뭐 기업, 조직, 이렇게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나눠봤는데, 일단 개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견물생심 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물건을 보는 순간 지름신이 강림을 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뭐 햄버거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러면 원래는 햄버거 살 마음이 없었지만 햄버거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이 쇼핑 같은 것도 아예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견물생심에 결국은 빠지게 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여우의 신포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우가 그 포도가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그걸 먹으려고 막 이렇게 점프를 하지만 결국은 못 먹죠. 그래서 포도를 먹는 것에 실패한 여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포도는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어차피 맛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힘들게 따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이제 정신승리를 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이거를 전문 용어는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이 자기 합리화에 매우 뛰어난 동물이라는 점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여우의 신포도 원리를 이용해서 탄생한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종교를 예를 들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부유하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근데 종교는 주로 가난한 사람 편입니다. 네가 지금 현재 삶이 너무 팍팍해도 나중에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갈 거야 라고 여우의 신포도처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도 좀 비슷해요.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노동자들한테 이 노동이라는 행위가 정말 숭고하고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 일도 안 하고 돈 버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 요거는 이제 개인보다는 주로 이제 소비자 차원에서 펼친 논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잖아요. 그 온라인 게임 같은 데서 뭐 캐릭터 뽑기나 아이템 뽑기 같은 것도 결국은 도박의 일종인데, 당연히 100원을 넣고 100원짜리 아이템이 나오면은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사람은요 100원짜리를 넣고 500원짜리가 나오면 신나요. 그 신나는 느낌 때문에 가차를 하는 거예요. 그 가차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가차를 실제로 해보면 확률이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500원짜리를 먹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퍼붓는 돈은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자본주의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가차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돈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인간한테는 이런 특성이 있다.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유의 무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 태어나면 이제 뭐 항상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근데 뭐가 되고 싶은지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불확실하죠. 나는 뭐 딱히 되고 싶은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억지로 그걸 강요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꿈이 뭐 의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의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돈 잘 버는 직업을 고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적성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어. 사실 이게 현실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는데도 그거를 포기하고 대부분 특정 몇 개의 직업에만 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다양한 직업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른 분야에 몰리게 되면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나한테 별로 맞지 않는 직업을 억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일하는 동안 별로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라는 게 마냥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더 무게가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스템에 굴복하는 다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수가 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내가 다닌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 뭔가 나쁜 문화가 있어요. 직원이 예를 들면 막 1000명이다 그러는데 뭐 어떤 직원이 생일이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직원인데도 그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억지로 돈을 걷는 문화가 있다고 예를 듭시다.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죠. 그러면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물론 내 생일 때 나도 받기는 하지만 내가 받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크겠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쓸데없는 문화를 좀 없애버리고 싶다.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굴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 시스템이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신념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보통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가치관이 잘 안 변한다는 얘기하고 정반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미군들이 뭐 공산주의자들한테 포로가 됐는데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준다든지 뭐 담배 같은 걸 주면서 야, 공산주의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설득이 돼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자로 변질했다는 그런 실제 예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념이 바뀌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뭐 껌, 뭐 초콜릿, 뭐 담배 이런 걸로 넘어갔다는 거죠. 너무 별것 아닌 것에 신념이 바뀌어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우리는 평소에는 되게 그 신념이라는 걸 되게 크고 숭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런 포로가 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 신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야, 그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지금 당장 내가 담배를 피고 싶은데 담배 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설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개인 쪽에서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자, 일단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격의 가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으로서의 나가 있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의 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둘 다 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직장에서는 집에서의 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의 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직장에서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근데 굳이 직장 사람들과 막 SNS 같은 거 주고받고 뭐 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이긴 하지만 자신의 개인 이야기들을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게 나중에 그 인사 조정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뭐 직장을 막 10년, 20년 뭐 이렇게 다니고 그랬으니까 직장 사람들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뭐 오래 다녀봤자 10년이고 뭐 한 5년마다 이렇게 직장을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더 이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굳이 그 직장에서의 나가 아니라 다른 나를 끌고 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8번째, 리더십. 어떤 사람을 내가 따르는 데 있어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진취적이고 연설을 되게 잘해가지고 이 사람 말에 막 홀려가지고 막 따르게 되는 거죠. 과거에 뭐 정보광이라든지 뭐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재벌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자신의 뭐 2세, 3세한테 물려주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차피 그 회사의 주인이 그 가족 일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역사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따라야 되죠. 어차피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느냐? 카리스마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규칙 같은 거는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냥 억지로 따르는 거고, 역사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왕의 아들 왕자가 이제 왕위를 이었는데 이 왕자가
왕보다 그 정치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몸과 마음을 다 그 사람한테 홀렸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몇 년에 한 번씩 겨우겨우 나오는 거라서 이게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은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자. 뭐 교육을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들을 배출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인데요. 자, 노력하면 보통 대가가 온다. 저도 사실 이렇게 평생 알고 살았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누가 알아봐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만약에 직장 상사가 보고 있는 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게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물론 그게 더 미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승진은 직장 상사한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노력하면 대가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착각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항마다 이제 철학자 이름하고 그 철학자가 주장했던 철학 이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거는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에 있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조직이든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은 점점 줄어들고 책임의 피는 늘어난다. 국가가 예를 들면 되겠죠. 국가가 점점 국민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는 것들을 자꾸 회피할 거리들을 찾게 되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조직을 잘게 쪼개가지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들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뭐 기업이나 뭐 작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약간 이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하고 지루한 상태에서는 능력이 제대로 펼쳐지지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오늘 좀 피곤하고 정신 집중이 잘 안 돼. 이런 날 게임한다고 게임이 잘 될까요? 안 되죠. 네. 회사에서는 각 직원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 보면은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원래 몰입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더는 절대 다정다감하면 안 되고 냉혹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회사에서 이제 팀장이나 부장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여기 나와 있는 다정다감한 쪽이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이 실수를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나 봅니다. 원래 냉혹한 사람이 아닌데 냉혹한 사람인 척 하면은 나중에 막 양심의 가책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좀 냉혹한 사람이어야 된다. 물론 이제 냉혹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다정다감보다는 냉혹한 것이 낫다. 리더 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쓴소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지 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쓴소리를 들으면 마치 내가 공격을 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자꾸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이기는 한데 근데 이 책에서는 쓴소리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랑 동질성이 너무 높은 사람, 예를 들면 나랑 생각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뭐 서로 이제 유대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어떤 결정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단점이나 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지적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나랑 정반대 성향,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 보류. 사람이라는 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당장 들이닥쳤다고 해서 막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다 보면 나중에 그게 큰 실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알았고 잠깐 좀 생각할 시간을 줘. 이렇게 보류를 일단 하는 거죠. 보류를 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때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일단 보류를 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의 혁신에 대한 얘기인데, 기업에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려면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부서에서는 아이디어가 잘 나오고 어떤 부서에서는 아무리 뭐 무슨 돈을 주고 이벤트를 벌이고 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보상을 준다라는 이유로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사람들은 보상이 있을 때만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기가 힘들겠죠. 작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어떤 거든 좋으니까 뭐 이게 뭐 설령 좋은 아이디어인지 나쁜 아이디어인지 잘 판단이 안 되더라도 일단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 뭐 다음에 또 새로운 거 하면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한편으로 수긍을 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7번째, 왠지 대단할 것 같은 아이디어. 요런 게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아주 큰 힘이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우주 개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MRI 같은 기계도 만들어지고, 우주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게 우주에 쓰여도 물론 좋지만 지구상에서 쓰여도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당장 쓸 데도 없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런 대단할 것 같은 아이디어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브리콜라주라는 그런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런 브리콜라주들이 자꾸자꾸 나와야 세상을 혁신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 우리나라도 매년 뭐 무슨 뭐 대한민국 트렌드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미래 예측을 하는 책들이 서점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책들이 실제로 그 해가 돼서 보면은 반도 안 맞아요. 대부분 틀리거든요. 예측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미래를 직접 자기가 창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태블릿 PC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그냥 미래에 이런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디자인을 제안을 한 거지, 미래 태블릿 PC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라고 예언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의외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괜찮은 사업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물론 그 사업이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만 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도망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MZ세대라는 그 단어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20, 30대라고 하면 되는데, 20, 30대 친구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음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뭐 하루만 있다가 그만둔다든지, 뭐 일주일만 있다가 그만둔다든지, 한 달 만에 그만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해요. 그럼 왜 예전 세대들은 그냥 꾹 참고 그냥 회사를 다녔는데 이 친구들은 왜 빨리빨리 그만을 둘까?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들의 행동이 좀 비겁해 보이더라도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회사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랑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지금 저쪽 자리에 앉아있는 팀장이나 부장이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바로 나의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이다. 근데 저 사람이 맨날 피곤해 쩔어 있고 일에 있어서 별 의욕감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판단이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트렌드가 주류가 될 수도 있다. 주류가 아닐 때는 비판을 받지만 그것이 주류가 되면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에 태어난 아이가 우수하다. 이거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그 3월에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4월에 태어난 아이는 다음에 3월까지 아주 긴 시간이 있죠. 그 뭐 유아 뭐 발달 이런 것들을 대충 따져봐도 한 달이라도 좀 더 길게 그 부모님과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학업에 당연히 유리한 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달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그 기간이 줄어드니까 학교 수업도 잘 못 따라가고 이해력도 좀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4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주로 4월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계획을 하시면 아이도 4월 달에 딱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존 내쉬라고 해서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러셀 크로우가 수학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비둘기의 움직임을 보면서 게임 이론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절대 배신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했다 안 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배신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제일 보상을 많이 얻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런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게임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한테조차도 믿음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 하자고 하면은 저 사람은 절대 배신을 안 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 큰 보상을 얻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저 사람을 믿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불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이 얘기는 우리 사회가 만약에 뭐 배신하는 사람들 투성이라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됐겠죠. 근데 오히려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는 이게 인류 전체에 봐서도 이익이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건설적인 제안이나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쓴소리하는 사람이 어느 조직이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의 조직이라면 당연히 발전할 가능성은 없겠죠.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내가 대학원생인데 교수님한테 뭔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감히 하늘 높은 교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 연구실은 항상 제자리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평등한 관계라서 이름도 그냥 막 서로 부르고 그런 평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구가 늘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때릴수록 단단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 법칙이나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규칙조차도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법칙에 뭔가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흔들어가지고 이 흔들어서 얘가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제자리를 딱 찾아서 안정될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일부러 한번 조금씩 흔들어가지고 어떤 약점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탄력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단단하면은 부서지겠지만, 이렇게 고무처럼 말랑말랑하면은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번째, 잔디를 밟지 마시오. 우리가 어딜 가면 항상 잔디 밟지 말라는 푯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좀 청개구리 같은 심리가 있어서 일부러 잔디에 뛰어들고 싶거든요. 저런 푯말을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그 건물 단지를 만들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니는 그 길을 미리 깔라 그랬더니 일부러 길을 만들지 말고 일단 좀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잔디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닌 자리에 잔디가 자라지 않거나 조금밖에 못 자라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최적화된 길이니까 거기에다가 도로를 깔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겠지라고 깔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주로 많이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식을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에 소속되면 좋은 점, 여기 보면 이제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즘은 방송에서 자살이라고 안 하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인구 대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 높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의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좀 각박한 사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면은 그 조직원들로부터 어떤 유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살할 마음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외로운 분들, 대화할 상대가 없는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은 어떤 조그만 단체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뭐 이거는 어떤 원주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원주민들은 서로가 아주 먼 길을 가서 뭐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그 선물이 참 보잘것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서 막 먼 길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선물 자체의 의미보다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고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되게 훈훈해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요즘은 선물이라고 해봐야 뭐 기껏하면 뭐 생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연인 사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선물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당장 예를 든다면,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먹방이나 게임 이런 채널들이 잘 되고 있지만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다양한 주제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채널이 다양할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정말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채널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한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작은 후원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거에 용기를 내서 더 영상을 만들겠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지은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에 갇혀 있으면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난다. 뭐 옛말에도 뭐 그런 말 있죠. 우물안 개구리라고. 우물 안에 있으면 그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개구리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를 뭐 이렇게 딱 규정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항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책에는 현실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상적인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상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자,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이건 아까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과학은 반증 가능성을 가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을 쭉 관측을 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근데 과학자는요, 확신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번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는 천동설을 다 믿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지동설이 맞죠.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그 반증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과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2번째는 패러다임. 패러다임도 역시 과학에서 나온 용어기는 한데,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거는 이거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틀어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시간이 바뀌면서 바뀌죠. 제가 옛날에 했던 어떤 게임은요, 그 캐릭터 3명이 예를 들면 이제 몬스터를 때리고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기능을 딱 사용하면은 탱커 역할을 하던 캐릭터가 갑자기 힐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사였던 캐릭터가 갑자기 마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패러다임을 이제 직업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활용을 한 게임인데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은 언젠가는 바뀌게 되는데, 패러다임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지은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방금 전에도 이제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했지만, 천동설 믿었던 사람들이 지동설이 사실인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년 정도는 계속 천동설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 이후에는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류는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는 책을 리뷰할 때 슬라이드를 한 5페이지 내외로 이제 요약을 하는데, 이 책은 워낙 그 심오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 페이지를 좀 할애를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책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책에 대한 저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철학이라는 거를 꺼냈기 때문에 과연 철학이 뭘까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고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어떤 기준이다, 뭐 삶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책의 그 번역가가 이 마지막 2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부분까지 저도 다 읽었어요. 철학은 이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꿰뚫어보는 능력을 보통 통찰력이라 그러는데, 이거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결론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보통 통찰력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의미죠. 근데 통찰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어떤 부분을 관통해가지고 어떤 원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건지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정의 같은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다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말했듯이 그리스 철학은 지루해, 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권위 있는 유명한 철학자의 어떤 철학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자의 태도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철학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철학은 좀 괜찮은데 이 철학은 좀 별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어쨌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철학이 좀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주로 주안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 생각에는 철학도 물론 도움은 되는데 결국은 대중을 상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개인이 똑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대중을 이루게 되면 개인하고는 또 다른 행동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대중은 대부분 멍청하다. 따라하기를 좋아하고 유행 같은 거에 민감하죠. 그다음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줄 모르고 그다음에 좀 선동당하기가 쉽고 어이없는 그런 주장에 막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고 사업을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책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은 대중들이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주는 게 최고의 사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리는 결론은요, 좀 쓴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인문학 책들이 인문학의 어떤 그 효과나 힘을 좀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책이 뭐 철학을 적용해서 우리 사업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됐다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은 그 과학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두루뭉술한 면이 있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얘기가 되고 그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서 나물 같은 거 사려고 그러면은 그 파시는 아주머니가 이거는 뭐 몸에 어디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럼 이거를 얼마나 먹어야 얼마의 효과를 얻는 거죠?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냥 좋으니까 먹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뭐 인문학 이런 것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어디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저자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좀 과도한 프라이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책들을 보다 보면은 책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일수록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분은 좀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더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설령 이제 사실을 다루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이 맞는지 진위 여부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저는 어떤 책이든 간에 그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꼭 나쁘게 보라는 뜻은 아니고, 이 저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가려서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은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그래도 85점이라는 꽤 높은 점수를 줬고요. 다른 분들이라면 아마도 90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괜찮은 책이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소개하는 책 중에 80점이 넘는 책들은 꽤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100점짜리 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 리뷰를 마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책의 종류, 장르 이런 거 전혀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보는 책, 뭐 어린이들이 보는 책도 괜찮고 약간 어려운 책도 괜찮으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책이라면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원대한 목표는 제 채널에 총 365권의 책이 리뷰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날이 올지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